얘들아, 전복은 상태 보니까 오늘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아서 냉동에 넣어놨어. 그러면서 엄마가 3개만 회 떠서 먹었다. 아, 그러셨군요. 장모님, 잘하셨어요. 저희가 괜히 미뤘네요. 엄마, 줬으면 우리 거잖아. 왜 맘대로 드세요? 3개면 개당 10,000원은 하지 않나? 엄마, 30,000원 주세요. 뭐라고 했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한 번 주신 거면 끝이지. 왜 마음대로 드세요? 우리가 알아서 먹을 건데. 나 진짜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드시고 냉동에도 넣었잖아. 냉동은 어쩔 수 없지만 엄마가 먹은 것만큼은 줘. 딸의 입에서 나온 3만 원이라는 말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무게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아이 씻기고 빨래까지 도맡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식들 귀한 거 먹이겠다고 전복까지 들고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딸은 그 전복 3개가 아까워서 3만 원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 순간 지금껏 쌓아온 희생과 배려가 모두 헛된 것이 된 듯한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은 억울함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조차 무너진 데서 오는 깊은 분노였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올해 66 한문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일찍부터 위장 질환을 앓아 몇 해 전위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로 식단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해산물은 체하기 일쑤였고 한 번 탈이 나면 며칠이고 끙끙 앓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부터 문숙 씨는 매끼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리했습니다. 기름 냄새를 줄이기 위해 생선도 가능하면 굽지 않고 물에 익혀서 내놓았습니다. 국거리도 대부분 맑은 국물이나 채소 위주였고 해산물은 꼭 데치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후 양념도 자극적이지 않게 조절했습니다. 가족 식탁은 그렇게 늘 조심스럽고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남편은 음식에 민감하다 보니 새로운 음식은 잘 먹지 않았고 변화에도 민감했습니다. 문숙 씨는 그런 남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늘 익숙한 재료와 익숙한 방식으로 요리를 해왔습니다. 누구는 별거 아닌 일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하루 3끼를 그렇게 수십 년 이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숙 씨에게는 자녀가 2 있습니다. 딸은 올해 43, 워킹맘입니다. 가끔 성과급을 받으면 신나게 자랑을 하니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사위는 공기업에 다니니 살림 꾸리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30평대 아파트에서 6살 난 손녀 희연이와 함께 살고 있으니 아마 꽤 안정된 것이 맞겠죠. 하지만 딸 부부는 바빠도 너무 바빴습니다. 회식도 많고 야근도 잦은 편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문숙 씨는 딸 집에 들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희연이가 아플 때 혹은 사위가 출장 중일 때만 갔지만 점차 빨래며 청소, 장보기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바로 장 보고 와서 반찬 해놨어. 국은 소고기 넣고 끓였고 김치찜은 그냥 데우기만 하면 돼. 엄마, 이번 주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나 이번 주에 외부 일정 엄청 많아. 희연이 데리고 있는 거 가능하지? 다음 주까지는 괜찮아. 근데 엄마도 병원 좀 다녀야 해서 그 다음엔 하루 이틀만 가능할 것 같아. 알았어. 아, 근데 엄마 다녀간 날 김치 국물 좀 새어 있었어. 반찬통 잘 좀 닫아줘. 딸과의 대화는 대체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숙 씨는 딸이 워낙 바쁘고 지쳐 있는 걸 알았기에 큰 말 없이 도왔습니다. 둘째는 아들입니다. 올해 40이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 없이 부부 둘이 지냅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금 일부와 더불어
문숙 씨가 일정 금액을 보태주었는데 요즘은 그 보람을 쏠쏠히 느끼고 있죠. 아들 내외는 손재주가 있었고 공방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숙 씨는 세 자매 중 둘째입니다. 자매들은 모두 연년생처럼 나이가 가까웠고 어릴 적부터 똘똘 뭉쳐 지냈습니다. 세월이 지나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문숙 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딸 집을 들락날락하며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자매들은 가끔씩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언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제 언니 건강부터 챙겨야지. 그러다 병난다. 다 알아서 살게 좀 내비둬. 너무 다 떠맡지 말고. 자매들은 그렇게 늘 문숙 씨의 고단함을 염려했고 말투는 퉁명스러워도 속마음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 채팅방에 큰언니가 이틀이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읽은 흔적을 남기곤 하는데 이번에는 메시지를 읽지도 않는 겁니다. 큰언니는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결혼했고 자녀 없이 형부와 단둘이 살다가 형부를 사고로 먼저 보내고 난 뒤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언니는 혼자서도 잘 지냈고 문숙 씨와 동생이 혼자 사는 자신을 걱정하는 걸 알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은 늘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문숙 씨는 처음엔 단순한 일시적 귀찮음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읽지 않은 메시지 표시만 남아있는 채팅창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막내 여동생과 통화 후 결국 경찰에 집 안을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넣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에 옮기는 도중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언니는 평소에도 정기 건강검진을 잘 받았고 자잘한 고혈압이나 위염 말고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막내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언니가 우리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문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책임감 있고 묵묵히 살아왔던 언니의 마지막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생이라는 것이 장례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언니가 남긴 아파트와 예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따로 유언장은 없었고 남편도 자녀도 없이 세상을 떠난 터라 법적 상속은 문숙 씨와 막내 여동생에게 바로 넘어왔습니다. 아파트는 당장 손 떼지 않기로 했고 예금 일부만 우선 정리하여 상속 처리를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정리되는 와중에 딸 성혜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빈소 구석이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희연이가 할머니 위로한다고 영상 보냈어. 이거 보고 힘내. 휴대폰 화면 속에는 손녀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재롱을 부리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그 순수한 웃음에 문숙 씨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 희연이 크니까 너무 귀엽지? 엄마는 희연이 안 보고 싶어? 우리 예쁜 손녀, 당연히 엄마는 맨날 보고 싶지. 그럼 하나 더 낳을까? 문숙 씨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에이, 희연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안 낳는다며? 딸은 별다른 말 없이 피식 웃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난 후 막내 여동생이 슬쩍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언니, 성에 저거 콩고물 떨어지는 거 노리는 거 같은데? 그니까 하나 더 낳는다는 소리를 왜 하겠어? 애 키우기 힘들다던 애가?
딱 봐도 언니 상속받은 거 보고 뭐 좀 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설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로 선 자리에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숙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농담에 뭔가 이상한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고 딸의 웃음에도 알 수 없는 뉘앙스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문숙 씨는 무심코 딸의 말투와 눈빛을 곱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갔지만 마음속 어디에선가 조용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이 다 틀렸습니다. 딸은 이미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언니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딸과 사위가 함께 문숙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부쩍 정돈된 옷차림과 다소 긴장된 표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아직 초기라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 못했어. 문숙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빈소에서의 농담 같던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움보다 먼저 입안이 마르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축하한다. 조심해야지. 아이고, 알았으면 거기서 그렇게 일 안 시켰을 텐데. 몸 잘 챙겨. 요즘 날도 더운데 무리하지 말고. 딸의 얼굴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숨을 고르듯 물을 마신 후 딸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근데 엄마, 이번엔 진짜 좀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 회사에서도 아직 육아휴직 승인 안 났고, 솔직히 그 전까지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명호도 요즘 야근 많고, 희연이도 아직 너무 어리고. 문숙 씨는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희연이를 봐주는 것도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며칠씩은 힘들고 내가 병원도 다녀야 하니까. 그래도 낮엔 자주 가서 집안일 좀 도와줄게.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엄마 아니면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해. 시댁은 또 멀리 있으니까 뭐 말도 못 꺼내요. 장모님, 저도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임서방도 몸 챙기면서 쉬엄쉬엄 해. 그래야 집안일도 둘이 나누고 안 다투고 잘 살지. 아, 네, 제가 주말에는 좀 더 하겠습니다. 엄마 덕분에 걱정 덜었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 있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건 미리미리 말해. 그럼 엄마, 이번 주엔 이틀은 꼭 와줘야 해. 나 외근 2번이나 잡혀서. 그래, 병원 가는 날만 아니면 가볼게. 그렇게 새아이를 맞이할 준비는 별말 없이 그러나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딸 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녀가 달려와 안겼고 딸은 반갑게 인사도 하기 전에 종이가방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희연이 유치원 준비물이야. 하나씩 좀 챙겨줘. 그리고 이번 주는 반찬도 좀 해주시고, 아, 내 속옷이랑 수건도 삶아야 돼. 그리고 어제 마트에서 닭 사왔어요. 이거 내일 먹을 수 있게 백숙 좀 해주셔. 냉장고 안에 치즈 있지? 그걸로 피자 만들어서 희연이 간식도 좀 해줘. 어휴, 하나씩 천천히 말해라. 나 다 기억 못하니까 좀 이따 문자로 남겨줘. 백숙은 내가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재료 넣어다 쓴다. 응응, 그리고 달근 뼈 발라서 희연이 먹기 좋게 해줘. 아, 그리고 희연이 이번 주 체험학습 신청서도 써줘. 어린이집 알림장에 들어있어. 그건 부모가 직접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엄마가 대신 써줘도 돼.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니까. 하지만 딸이 멈추지 않고 몇 가지를 더 말해올수록 손에 든 종이 가방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숙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돌리고
희연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씻기고 재우기까지 쉬는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 반찬 몇 가지 해뒀고 내일 가져올 김도 구워놨어. 엄마 최고야. 엄마 없었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야. 고마워. 그 말을 듣고도 문숙 씨는 왠지 모를 뒷맛을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분명 있었지만 그 말이 너무 익숙한 톤으로 흘러나온 탓인지 감동보다는 자동응답처럼 들렸습니다. 이틀 뒤 다시 들른 딸의 집에서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엔 사위가 퇴근하자마자 주방에 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슬쩍 옆으로 밀고 희연이를 재우는 데만 참여했습니다. 딸은 소파에 누운 채 리모컨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말고 내 세탁기 안 돌린 거 있거든? 그것도 좀 봐줘. 아, 그리고 아침에 희연이 간식 싸줘야 돼. 빵이랑 바나나 있는 거로 적당히 챙겨줘요. 문숙 씨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라기엔 말투의 여지가 없었고 대화라기보다는 업무 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아이가 하나 더 생긴다는 소식이 그저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탄생보다도 그로 인해 더 깊어지는 어떤 피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청소를 마친 문숙 씨는 딸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다 앉은 소파는 유독 푹 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집에 놀러 다니던 사이였지만 요즘은 명절 안부 정도만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친구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었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수가 장례식 못 가서 너무 미안해. 내가 계좌로 부조금 보냈어. 아이고, 됐어. 뭘 그런 걸까지. 마음만으로도 고맙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데. 그리고 내가 너네 집으로 전복 보냈거든. 완도에서 직접 온 상등급이야. 냉동 아니고 생물이니까 받자마자 냉장고에 넣어. 전복을 세상에 그 비싼 걸 뭘 또 그런 수고를 하고 그래. 그래도 잘 먹을게 정말 고마워. 그래, 받으면 바로 회 쳐서 먹어, 알았지? 그거 회로 먹어야 진짜 맛있어. 절대 찌지 마. 삼기 아까운 거니까 꼭 오늘이나 내일 중에 먹어야 해. 알았어. 고맙다 진짜.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뜨끈했습니다. 큰언니 장례식은 멀기도 하고 하필 일이 있어 오지 못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나 봅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친구가 남아있다는 게 참 복되다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열자 찰랑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전복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봉투 안에서 살아있는 생물이 움직이는 걸 보니 생경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그 위에 친구가 직접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로 먹으면 진짜 달아. 삶지 마. 꼭 생으로 먹어야 해. 문숙 씨는 친구가 계속해서 회로 먹으라고 강조하는 게 우습기도 했고 고맙기도 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숙 씨 옆으로 남편이 와서 슬쩍 전복을 탐하더군요. 아이고, 고놈들 참 맛있겠네. 어떻게 이렇게 때깔 좋은 것만 보내셨을까? 문숙 씨는 박스를 연 채 남편과 전복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은 해산물, 특히 생전복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회 한 점 잘못 먹었다가 장염으로 일주일이나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전복을 보며 입맛을 다시는 걸 보니 문숙 씨가 말리지 않으면 또 병원에 가서 한참을 고생하겠다 싶었죠. 당신은 이거 탐내지 말어.
저번에도 생거 먹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못 먹게 하면서 문숙 씨 혼자 회 떠먹는 것도 못할 짓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걸 그냥 두긴 아까우니 애들이나 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애들도 회 좋아하니까 나눠줘야겠다. 자식들 생각이 나자 손이 자연스레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입 짧지만 회는 곧잘 먹었고 사위도 해산물 잘 먹는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게 제일 낫겠다 판단한 겁니다. 절반은 아들네 집으로 택배를 보냈고 나머지 절반은 직접 딸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고생스럽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좋은 걸 나눠주는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문숙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라 그런지 집안은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이 머리를 질끈 묶은 채로 나왔고 사위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 고생했겠다. 커피 드릴까? 됐어. 커피는 집에서 마시고 왔어. 이거 전복인데 너네 먹으라고 가져왔다. 우와, 전복이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고향 친구가 보내줬어. 생물이라서 꼭 회쳐서 먹으래. 오늘이나 내일 안 먹으면 안 돼. 회로 먹으려면 특히 오늘이 제일 좋아. 알았지? 알았어요. 걱정 마요. 오늘 저녁에 바로 해 먹을게. 장모님 감사해요. 저 회 진짜 좋아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분위기는 한순간 화사하게 풀렸습니다. 문숙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주방까지 전복을 옮겼고 딸은 포장을 벗겨 냉장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포장을 전부 벗긴 박스와 쓰레기들을 구석에 쓰레기 모아둔 곳에 내팽겨치더군요. 그걸 보는데 문숙 씨는 출근하는 길에 버리고 가지 왜 저기 박아두나 하는 잔소리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한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주셨던 전복 있잖아. 이거 포장 쓰레기가 너무 많네. 여기 정신 사나워 죽겠다. 엄마 집에 가면서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문숙 씨는 친구가 정성껏 보내준 귀한 전복을 자기들 먹으라고 선의로 갖다 줬는데 쓰레기까지 자기가 치워야 하는 상황이 씁쓸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선 자꾸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한 번에 모아서 버리려는 줄 알았지. 그럴 거면 왜 아침에 출근할 때 안 들고 나갔어? 아, 그때 정신없어서 깜빡했지 뭐야. 아침에 갑자기 물건 정리까지 하니까 준비 시간이 부족했잖아. 엄마가 그냥 좀 버려줘요. 참나, 그래 알았다. 비닐봉투를 챙겨 들고 단지 입구 쓰레기장까지 나왔을 때 문숙 씨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아이스박스의 테이프 자국이 괜히 더 끈적거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숙 씨는 집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로부터였습니다. 엄마, 전복 진짜 잘 먹었어요. 와, 전복 진짜 탱글탱글하고 신선하더라. 고마워요. 그래, 잘 먹었다니 다행이다. 고향 친구가 보내준 거야. 맛있게 먹어. 진짜요? 그런 귀한 걸 나눠주시고. 엄마는 드셨어요? 아니, 니네 아빠가 그런 건 입도 못 대잖아. 나 혼자 몰래 먹기도 그래서 딱 너네 반반줄 양이길래 너네 줬지. 엄마도 좀 드시지. 맨날 챙겨주기만 하시지 말고. 진짜 맛있어요. 누나네도 좋아했겠네요. 그 말에 문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고한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곧바로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혜야, 전복 먹었니? 성준이도 너무 맛있다고 연락 주더라. 생물이니까 오래 두면 안 돼. 아, 어제 명호가 야근해서 못 먹었어요.
오늘은 먹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문숙 씨는 내심 조금 불안했습니다. 냉장고에 며칠만 지나도 생물 특유의 선도가 떨어지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딸 집에 간 문숙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복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색도 약간 탁해진 듯 했습니다. 얘 전복 아직 안 먹었더라. 오늘 안 먹으면 익혀 먹어야겠다. 아유, 엄마. 알아요. 알았다고요. 오늘 못 먹으면 냉동이라도 하면 되잖아. 그 말투에 문숙 씨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괜히 재촉하는 귀찮은 사람이라도 된 듯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엔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다시 훑어본 문숙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에 있는 음식들, 간식들, 반찬들이 넘쳐났습니다. 입덧도 없다는 딸이 하루에 몇 번이고 먹을 걸 챙기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회 한 접시는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후 빨래며 청소를 다 마친 문숙 씨는 냉장고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전복은 더 탁해진 빛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대로 더 기다렸다간 회로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문숙 씨는 냉장고에서 전복을 꺼내 소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기 전에 냉동실로 옮겨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중에서 3개만 따로 빼냈습니다. 냉동에 들어가기 전 성혜 씨라도 회쳐서 맛이라도 봐야겠다 싶어서였죠. 문숙 씨는 부엌 서랍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씻고 회를 떴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켠에 앉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동안 도운 수고비라 생각하자 혼잣말처럼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씹었지만 전복의 쫄깃한 식감은 입안에서 퍼지며 만족감이 따라왔습니다. 어제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싶어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냉동에 넣는 게 좋은 판단이라는 뿌듯함도 들었죠. 그날 저녁 딸 부부가 퇴근해 돌아왔을 무렵 문숙 씨는 희연이를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전복은 상태 보니까 오늘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아서 냉동에 넣어놨어. 그러면서 엄마가 3개만 회 떠서 먹었다. 아, 그러셨군요. 장모님. 잘하셨어요. 저희가 괜히 미뤘네요. 문숙 씨는 그 반응에 안도하며 습관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딸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줬으면 우리 거잖아. 왜 맘대로 드세요? 문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 곧장 냉장고 문을 열더니 남은 전복을 꺼내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3개면 개당 10,000원은 하지 않나? 엄마, 30,000원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사위는 당황한 눈으로 눈치를 살폈고 문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숟건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한 번 주신 거면 끝이지. 왜 마음대로 드세요? 우리가 알아서 먹을 건데. 나 진짜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드시고 냉동에도 넣었잖아. 냉동은 어쩔 수 없지만 엄마가 먹은 것만큼은 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아이 씻기고 빨래까지 도맡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식들 귀한 거 먹이겠다고 전복까지 들고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딸은 그 전복 3개가 아까워서 30,000원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이 덧붙인 말은 문숙 씨를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큰이모 재산 상속받은 거 솔직히 꽤 되셨잖아요. 엄마는 돈도 많으면서 왜 맨날 10만 원, 20만 원씩 쪼잔하게 주셔? 그냥 좀 확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요즘 통장 잔고 보고 한숨 100번 쉬잖아.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먹을 것까지 뺏어 드시면 어떡해요? 딸의 입에서 나온 30,000원이라는 말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무게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복 3점의 값을 매겨 돈을 요구하는 그 순간 지금껏 쌓아온 희생과 배려가 모두 헛된 것이 된 듯한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은 억울함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조차 무너진 데서 오는 깊은 분노였습니다. 그 전복 너희 큰이모 장례식 못 와서 미안하다며 고향 친구가 보낸 거야. 너네 먹으라고 반 줬더니 안 먹길래 내가 아까워서 3개 먹은 거다. 그걸 가지고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니? 아니, 엄마.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드신 거잖아. 그리고 그런 건 미리 말이라도 좀 하시지. 내가 아까 네가 배달 어플 켜는 거 다 봤다. 뭐 먹을지 고르던 거. 어쩜 그렇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니? 딸은 순간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잇지 못했고 사위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숙 씨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야? 반찬도 내가 해다 줬지. 빨래도 내가 했지. 내 애 씻기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너희 집 청소까지 내가 다 했다. 그래놓고 돌아오는 말이 내가 너희 먹을 걸 뺏어 먹었다고? 그리고 또 뭐? 엄마는 돈도 많으면서 쪼잔하게 군다고. 딸은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는지 더 이상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숙 씨도 마지막으로 뱉어낼 말을 고를 수 있었죠. 그래, 이제 나도 정산 좀 하자. 이 냉장고 누가 사줬니? 이 소파도, 이 TV도, 이 공기청정기도 다 내가 해준 거잖아. 심지어 이 집 전세금 내가 반 못했지? 그런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참나 내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다 내놔. 엄마, 그냥 얘기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장모님, 성희한테 제가 잘 말해둘게요. 너무 언짢아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문숙 씨는 그 자리에서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단단히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숙 씨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연한 듯 받아가고 고맙단 말 한마디 없고 이제는 도리어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건 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딸에게 전화 한 통 없이 바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요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희연이는 어린이집에, 딸과 사위는 출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문숙 씨는 눈에 익은 가전제품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서랍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내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 냉장고, TV,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가져갑니다. 음식은 상하기 전에 알아서 처리하시고 빈 가구랑 가전들은 내가 알아서 벌어서 채워라. 엄마는 더 이상 후원 안 한다. 냉장고는 500리터짜리 고급형의 TV는 65인치 벽걸이형. 둘 다 사위가 비싸다며 망설였지만 딸이 엄마 이건 꼭 사고 싶어 라고 조르길래 카드 긁어줬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문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김치통, 반찬통, 우유, 과일, 계란 등 전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하든 말든 그건 이제 더 이상 문숙 씨가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동네 중고가전 수거 트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 정리하는데 냉장고랑 TV, 가전 몇 개 넘기려고요. 약속한 지 30분 만에 수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수거 기사 2사람이 들어와 냉장고와 TV 상태를 살피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이거 상태 괜찮네요. 금방 옮길 수 있겠어요. 기사들은 순식간에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작업을 마쳤습니다. 가전이 수거된 후 받은 돈은 그 가치보다 훨씬 낮게 처진 금액이었지만
그럼에 업자들이 냉장고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집을 나선 뒤 오후 6시쯤부터 휴대폰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사위, 딸, 사위. 연속으로 수십 통이 들어왔고 단체 문자도 이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 엉망됐어요.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문숙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뉴스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신문을 넘기던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문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문숙 씨가 얼마나 딸을 위해 많이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말해도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알아채 주었죠. 그 와중에 전복 3개를 먹었더니 딸이 3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손에 쥔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아주 그냥 집까지 뺏었어야 하는데. 그 말에 문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서글픈 것 같기도 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문숙 씨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숙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딸은 대신 문숙 씨의 동생, 즉 막내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을 통해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2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소연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전복 3개 먹은 걸로 다 싸잡아서 나한테 화내고 집안 가정까지 싹 다 치워가고 엄마가 진짜 날 버리겠다는 건가 봐. 동생은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한참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성혜야, 너네 엄마는 네가 가진 걸 뺏은 게 아니라 원래 엄마 거였던 걸 가져간 거야. 그거 구분 못하면 너 진짜 엄마 잃는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게 들은 그 말로 무언가 깨달았는지 그날 밤 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생각 좀 해봤어. 너무 갑작스럽고 속상했지만 솔직히 엄마 마음 이해는 가. 내가 좀 버릇없었지. 사과할게. 그리고 그 전복은 그냥 엄마랑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걸. 괜히 쪼잔하게 굴었네. 미안해. 문자를 읽은 문숙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한 번의 사과로 다시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딸네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함께 근처 사찰을 다니며 등산 겸 산채 비빔밥을 먹고 오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햇살 좋은 날엔 복지관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치기도 했습니다. 가끔 딸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 한편이 쿡하고 찔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분명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끊어내지 않았다면 관계는 더 깊은 상처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손주도 그 사이에서 이용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문숙 씨는 스스로의 결정을 잘 한 일이라고 되새겼습니다. 이제 문숙 씨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자칫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호했지만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